한국 경제의 위기 진단과 지속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자를 준비했습니다. 문성만 교수님은 개인 일정 때문에 오늘 나오시지는 못하고요. 자료 같이 만들면서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 경제 위기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경제 위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분명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작년에 이어졌고 그리고 올해 지속될 것이다. 올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 전망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원인은 이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이어졌죠. 중국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급격히 경제 위축이 일어났고 그래서 성장률 감소가 아주 크게 일어났죠.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과 미중 간 글로벌 정치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디커플링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거기에 있어서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팬데믹 위기, 인플레와 고금리, 금융의 불안정, 정치 경제적 긴장의 고조 이런 3중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원인에 의한 경기 침체다. 그 규모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최근 월드뱅크가 전망을 한 것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가 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 진영 같은 경우는 0.5%.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인가요? OECD 전망은 2.2%였는데 그보다 좀 더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90년대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금융위기 그 다음으로 낮은 성장 전망이니까 분명히 상당히 큰 경기 침체인 것은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는 위기 국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있듯이 표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트레이드 발륨 무역 규모 감소 폭이 상당히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 규모 감소 폭은 1.6% 전망하고 있고요. 무역 성장률 전망이 1.6%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4.0에 비하면 4.0% 성장에 비하면 상당히 더 큰 폭의 경제 성장률보다 더 큰 폭의 무역 성장률 감소라고 볼 수 있고 작년 OECD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장률보다 무역 성장률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선진국 진영의 성장률 하락도 있지만 중국과 이 공급망 질서에 포함되어 있고 경쟁 성장률이 빠른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진영의 성장률 하락폭이 아주 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옆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그 팬데믹 이전의 추세에서 얼마나 하락했느냐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이제 선진국의 하락폭이고요.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선진국 중에 하락해서 2021년에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반등을 점점 하지 못하는 그런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이 이제 자료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중국을 포함한 후진국 진영의 이제 그 팬데믹 이전에서부터의 그 얼마나 추세에서 벗어나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장률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급감했고 2021년 반등을 했는데 22년, 23년, 24년 선진국 진영보다 훨씬 더 이전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그런 예측치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선진국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은
대략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응을 먼저 보면요. 잘 알듯이 긴축 통화 정책,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지출에 있어서는 우선 지출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자 증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을 활용해서 주요 산업,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이런 주요 제조업의 국내 공급망 구축에 아주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대중국 압박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재원은 대기업과 고소득 가구를 겨냥한 부자 증세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취약 부문, 취약 계층,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블룸버그에서 영국의 지난 좀 긴박했던 상황들을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 검정색 그래프, 가치의 트렌드, 그리고 이자율 트렌드, 30년 만기 국채 금리의 트렌드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9월 23일 신임 트러스 총리가 감세 정책을 발표합니다. 부자 감세와 그런데 그 국면에서 영국 정부는 상당히 많은 재정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트러스 총리의 감세 정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공공 부분을 줄이고 민간 부분을 확대하고 그리고 감세와 기업 친기업적 규제 완화, 그것을 통한 성장과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80년대 대처 정부의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료에 있듯이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영국 정부의 신용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그리고 파운드화의 가치도 폭락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상당히 이때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급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일어났었고요. 그 후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이 개입하게 돼서 긴급하게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영국 정부는 일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방향, 특히 최고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법인세율 인상을 철회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법인세율 인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는 올라갔고요. 그리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멈추는 것을 파운드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7일 제레미 헌트 장관이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정책 전체를 철회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금리가 이제 안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파운드의 가치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리즈 총리는 더 이상 이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신임 총리 수넥 총리가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과 동시에 11월 17일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하는데 중기 재정 계획의 내용은 미국과 유사한 내용이고요. 미국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정부 재정을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쓰지만 동시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영국의 세수 확충을 충분히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그 뭐 공공 서비스 확충 그리고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보조라든지 건강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교육과 관련된 예산 확보, 결국은 이제 영국의 미래 번영을 위한 인력, 인프라, 혁신의 우선순위로 해서 성장계획, 투자하겠다는 성장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안정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EU와 일본의 계획을 보면요. 뭐 앞에서 이제 다뤘던 것과 국가적 특수성이 좀 있는 것 빼고는 비슷합니다. EU도 EU 전체적으로 Next Generation Fund 후속 세대 기금이라고 할까요? 8천억 유로니까 거의 뭐 우리 1000조에 가까운 경제 회복 계획을 발표하고요. 결국 이 계획을 통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글로벌 대전환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 친환경 투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투자, 그리고 보건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 강화, 청년 세대 교육과 창업 투자, 사회적 연대 강화 이런 쪽에 이제 펀드를 기금을 조성했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주요 에너지 기업을 국유화하게 되고요. 유럽 선진국들이 횡재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GDP 대비 1.2%의 재정 지출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이 2022년에 2.2% 재정 지출을 했는데 23년에는 2% 지출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9조엔 규모의 우리나라 뭐 국가 재정의 절반 정도 더 되는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인플레이션 대응 대정 정책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에너지 요금 보조 그리고 일본 경제의 아주 오래된 어떻게 보면 문제였던 임금 인상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식 포용 국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래프에 보면 한국의 재정 수지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OECD 같은 경우는 내년 한국은 다른 모든 나라가 적자지만 한국은 흑자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뉴스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정부가 위기 대응에 소극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과 대전환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제 정책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뭐 여러 가지 뭐 크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퇴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장을 보완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재성찰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이런 주장은 뭐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에서 가장 보수적이라는 IMF조차도 2010년 초반부터 이런 경제성장 전략을 제안했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 요번에 팬데믹과 이런 여러 글로벌 경기 침체를 통해서 이런 포용적 성장 전략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떤 투자 그리고 글로벌 혹은 공공 가버넌스와 정부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런 대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이 지금 위기 국면에서 강조되고 있고 재정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퇴조하고 있나요? 수정되고 있나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단일 패권의 어떤 저는 이걸 약탈적 재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약탈적 재편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과연 실현 가능한가? 저는 사실 이게 실현 가능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글로벌 사회의 갈등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COP27에서 보셨겠지만 선진국과 후진국 진영 간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COP27에서 아무런 협의를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후진국의 기후위기 전환,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선진국이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제사회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속 가능성, 글로벌 사회의 지속 가능성,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글로벌 무역 질서의 약탈적 재편의 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이 두 가지에 대한 국제사회, 글로벌 사회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후자를 더 강조하느냐, 전자를 더 강조하느냐,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무역 질서의 재편의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약간의 희망을 섞어서 후자에 무게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중심의 이런 단일 패권을 향한 새로운 무역 질서로의 흐름, 변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조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저는 어느 나라도 어느 정부도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 국제사회에서 국제 무역 질서와 외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 상대국의 국익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글로벌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처함을 통해서 어떤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중요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국익과 보편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적절히 활용해서 실용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와 물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가는 다른 선진국보다는 좀 덜 올랐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공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더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무역 금리도 같이 올랐고, 그다음에 무역 동향은 보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무역 성장률이 급감했고요. 무역 수지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대출은 이제 금리 인상되니까 줄어들고 있고요.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GDP 대비 가계의 부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고요. 기업 부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하고요. 정부 부채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고, 노동시장은 작년에 경기 침체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 좋은 이제 수치를 보였다, 좋은 지표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겪는 이런 위기는 국가 간의 경쟁과 추월할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많이 줄였고 일부 추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2008년과 다른 것은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위기로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질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경제에 어떻게 보면 거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뭐 지금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걸 좀 판단해 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경제의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뭐 이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단점 중에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노동시장이라는 얘기하고요.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다, 그리고 높은 가계부채 비중.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글로벌 경기 위축 그리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계층과 부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폭넓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강조해야 할 인적 역량과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이 인적 역량이 훼손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어려운 직업 전환 교육받기도 어렵고요. 인적 자본이 우리처럼 대졸자가 많고 고인력들이 많은데 낭비되고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인적 자본이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자 감세, 친기업 규제 완화, 민간의 자율적 시장 질서 강조입니다. 자율적 시장 질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잘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감시 감독 기능, 그리고 법치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 주체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고 공평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그런 질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질서가 없는 불공정한 경제에서의 자율적 질서라는 것은 강자의 횡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자율적 질서를 얘기하기 전에 자율적 질서가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시장 질서가 잘 갖춰졌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런 시장 질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자율적 질서를 강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포장하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공부문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자산 매각에 아주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른 선진국들의 방향과는 상반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정부에서 건전 재정 기조와 재정 준칙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재정 준칙과 관련된 건전 재정 이런 것들은 위기에서 회복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는 지금은 건전 재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재적소에 위기 관리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느냐를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유능해져야 됩니다. 지금 부자 감세 기조로 해서 법인세가 하락했고, 그래서 세수 감소가 매년 3.3조 원일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고, 종부세도 세수 감소 1.8조 원 할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와도 모순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친기업, 반노동적 규제 완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된 노동시장, 이 열악한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제 산업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고도의 역량을 발휘하는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2,000명씩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이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하청 노동자, 화물연대 이런 노동의 목소리를 이렇게 죽여가는 이런 적대적인 대응은 우리의 노동시장 현실을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안 보이는 저는 뭐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런 노동시장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됩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부문 축소와 자산 매각, 이거 뭐 지금 기후위기 뭐 이런 걸,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자본의 무책임한 이윤 창출보다는 어떤 생산 활동의 공공성, 공공부문이 담보하는 어떤 기후재난, 보건 위기 등으로부터의 사회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적 가치가 이윤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깨달았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실에 기반하지도 않은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이라든지 비효율성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서 이 공공성의 가치를 희생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영 효율성이라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이라는 큰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실패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 의료, 교육, 언론 이런 부분은 공공 서비스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서 민간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미 높은 민간 부분을 왜 더 확대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부가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한 정책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지속 발전하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이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적인 IMF도 10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포용국가 전략. 그 나라의 특색에 맞는 포용국가 전략을 찾아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지속 발전의 길을 열지 않으면 선진국들은 성장률 저하를 막을 수 없다. 이건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적 포용국가 전략이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정부가 이 고민을 잘못했다면 더 좋은 해결책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미국과 일본이 포용국가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일본도 포용국가 전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금을 높여야 된다. 우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 열악한 노동환경, 대다수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적 자본과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래야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뭐냐? 정부의 소득재 분배 기능 약하고 재정의 역할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불평등이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부의 역할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OECD나 뭐 월드뱅크나 다른 국제기구들이 강조하듯이 기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인적 역량 강화 정책도 없다. 소득, 취업, 창업,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층 간, 성별 간, 지역 간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인적 역량 강화에서 아주 중요시 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적 역량도 강화되어야 된다. 우리는 30년 전 민주화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역량이 강화되려면 투명해져야 됩니다. 불투명으로부터 돈을 버는 사람들, 지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제도가 선진화돼야 됩니다. 시장 질서가 공정해져야 되고요. 경제적 약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시장에서 공정한 기회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그 뒷부분에 이제 되게 그런 방향의 정책 방향을 제가 설명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저는 뭐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적 포용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리 한국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된다. 이거는 지금 IMF라든지 OECD가 지금 각 선진국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꼽는 과제들입니다.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술 선도형 경제. 이제 특히 에너지 전환은 모든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린 뉴딜 전략, 그리고 뭐 디지털 뉴딜 전략, 이게 워딩이 좀 바뀌었는데 이전 워딩으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나라는 그린 소사이어티 전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이성호 소장님 우리 세 번째 발표인가요? 네 번째 발표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의 설비 투자 규모가 얼마나 낮으냐. 한국이 꼴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는 15조 정도 투자했는데 15조 좀 더 되죠. 빌리언 달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제 다른 국가는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후진국들도 훨씬 우리보다 많이 투자했다.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투자한 만큼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발표된 에너지 전환 지수인데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49위예요. 선진국 중에 최하위고 선진국과의 점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오른쪽 테이블은 2030년까지 선진국들이 얼마나 빨리 감축해야 되느냐. 0 감축률입니다. EU가 마이너스 1.98이죠. 맨 아래 한국입니다. 마이너스 4.17. 2배 이상 빨리 감축해야 됩니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도 마찬가지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에너지 섬입니다. 대만, 한국, 일본 다 에너지 섬이에요. 지정학적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다른 유럽 같은 환경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뭐죠? 이렇게 빨리 감축하려면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추월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